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예. 오랜만에 뵙는데 예.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작년 여름부터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공자학원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걸 펼치는데 그 공작의 거점이에요. 밀도로 따지면은 뭐 대한민국이 이게 세계 최고로 빽빽하게 공자학원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먼저 앞서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한때 곽강받았던 잘 나가시던 고위공무원이셨는데 뭐 사실 지난 2017년도에 네. 뭐 정부의 비판글을 SNS에 올렸다가 뭐 지난 2019년도에 징계받고 파면받으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예. 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문체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유력한 문재인 씨가 그 대통령 후보였고 또 여당이 될 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대해서 또 문재인 씨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위험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짓이 정말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부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정책들을 이렇게 연발하는 걸 보고 제가 꾸준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을 올렸죠. 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제가 파면당하는 2019년에 9월까지 계속 이 비판 글을 올려가지고 결국 파면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한데 우리가 그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예. 그런 보장된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당황스럽긴 한데 파면 결정 당시에 그때 네. 신경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제 최악의 경우에 파면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각오를 하고 네. 했던 일이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저를 징계한 징계위원들이나 뭐 이렇게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시종일관 제가 숱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했던 바였고 문제는 제가 막상 파면을 당하고 이걸 이제 우리 가족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 그때 좀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짧게 잘 버텨라. 네. 또 가장이시잖아요. 예. 어제 제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일인데 집사람 신세를 아직까지 지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런데요. 파면 근데 사유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뭐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예.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장 성실하지 못했다고 한 근거는 뭐였어요? 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근무 시간에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많습니다. 이제 왜 근무 시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냐, 이게 불성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서 첫째는 제 일을 안 하면서 페이스북에 그야말로 페북질을 한 게 아니다. 제가 자부하건대 정말 문체부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잘 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 문체부 노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2017년도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국장 중에서 제일 닮고 싶은 국장이 누구냐. 제가 이제 문체부 들어간 지 한 25년 되는데 25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문체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 일 잘하는 공무원을 뽑았는데 국장 중에는 제가 뽑혔습니다. 맞아요. 예. 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저를 이제 한직으로 내보냈는데 이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대한민국의 이제 합법 불법 모든 이게 도박을
관리하는 단속하는 그런 그 조직인데 거기서도 그 역대 어느 사무처장 못지않게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일을 다 하면서 페이북에 올렸던 글은 제 신변 잡기가 아니고 나라 일을 다 걱정하는 거였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양반이 그 제도를 만든 이유는 공무원의 어느 한 부처의 업무에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국정 전반을 좀 돌아보면서 일을 하고 역량을 길러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예요. 이게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고 나란 일을 걱정을 했다 나는 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이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이 나란 일을 걱정하는 거거나 아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본업 외의 일을 가지고 근무 시간에 이제 시간을 썼다라는 게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 사유가 된 거죠. 아, 네. 좀 억울하신 면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억울하고 제 사건이 이제 지금 그 1심 판결은 그 정부가 잘못했다. 파면 처분을 이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1심 재판부가 이 문체부 정부에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이제 진행 중인데요. 제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의 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표현의 자유의 내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법률 전문가들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나라가 잘못되는 거를 그야말로 묵과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에서 나란 일을 걱정하는 이 글을 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파면을 당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법률적인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품위 유지 위반? 네. 그 근거는 또 뭐였어요? 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정말 조기숙 씨라고 이 노무현 대통령 때 홍보 수석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조기숙 씨가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굉장히 무능한 집단인데 위선적이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다.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 홍보 수석이 문재인한테 문재인 정권에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정말 무능하고 뻔뻔스러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들에 대한 이런 제가 평가를 하면서 점잖지 못한 표현을 쓴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쓴 말이지만 아메바 이 지렁이 같은 이 머리를 가지고 국정을 펼친다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이제 퍼다가 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현직 대통령한테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적절치 않았다는 건 인정한다. 라고 제가 이제 제 징계 과정에서 얘기를 했죠. 예, 그게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또 하나의 파면 사유입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거친 입 하면은 GSGG부터 엄청 나는데 좀 그렇네요.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제 그러면 바로 복직 준비해도 되시는 건지 아니면 남은 절차 또 있는지? 문체부에서 바로 항소를 했어요. 항소했나요? 예,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한 5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내년 대선, 대선 직전 아니면 직후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비판글을 올리게 되셨고 국장님의 분노한 이유 그거를 좀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분노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씨는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 정책들을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펼치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소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경제를 묵사발을 특히 소상공인들 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이 무리한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이라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로버트 베로인가요? 그 하버드대학교 그 경제학과 교수,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소득 주도 성장론은 사실은 소득 주도 빈곤을 가져오는 이론이다, 정책이다. 라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사람 평가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취임해서부터 시종일관, 바로 얼마 전에 8.15 광복절 경축 사태도 그렇고, 반일 선동질을 했어요. 네.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제가 파면당하던 그 2019년도에는 말 그대로 1년 내내 반일 선동질을 했어요. 정권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일 간의 이 군사정보 교류 협정 지소미아까지도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밀고 나갔죠,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어쨌든 쓸데없이 이게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짓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벌이고 있다. 이건 나라를 망치고 얼마 전에 우리 이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는 건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 세대 미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이 한미일 간의 탄탄한 동맹 협조 관계가 필수적인데 한일 관계를 깨겠다라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깨는 짓이죠, 이거.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이것뿐만 아니고 원자력 발전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이게 당연한 거로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원자력 발전은 있잖아요. 네. 전 세계의 이 지성인들이 이 과학자들이랄지 기업인들이랄지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랄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이 발전 산업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간신히 기적적으로 일궈낸 사업이라고. 이게 원자력 발전 산업이. 이걸 문재인이가 있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자들이 원자력 발전 기술자들 그다음에 이 부품 소재 산업 이 관련 기업들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짓들을 보면서 게다가 또 하나는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을 하나로 다시 뭉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이자는 틈만 나면 국민들을 갈랐어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 명색이 제가 고위 공무원인데 고위 공무원 우리 그 높은 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일개 공무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자리에 대해서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위 공무원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동지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권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정권의 개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네. 예, 그런데요. 예. 사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걸로 하나 뽑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를 보면은 가장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인데 어느 하나가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은 좌편향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리엔테이션이 이 지향점이 반미, 반일, 친북, 친중입니다. 예. 이런 어떤 지향점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집단이다라는 거죠. 문재인 본인도 그렇고 문재인을 떠받치고 있는 소위 586 주사파들도 이 기본적으로 무능해 잘 몰라요, 세상을. 네.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는 권력 투쟁이죠. 선전선동.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무식한
지들 머릿속에서 나온 나라를 망치는 정책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하나를 뽑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럼 반대로 그 이번 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칭찬할 거 있으세요? 제일이라기보다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유일한 거. 네.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걸 문재인 씨가 시범을 보였어요. 아니 문재인이도 했는데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네. 그거는 문재인의 업적이다. 네. 그러면 국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아까 인사 말씀에서 뭐 공자학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그 공자학원 관련해서 추방 운동 하시고 네. 계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공자학원은 이제 공자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그 160개가 넘는 나라에 500개가 넘는 공자학원을 설립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부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해외에 나가서 이 공자학원이 하는 일은 공자학원이 공산당과 공산주의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은근히 홍보하고 첫째는 그다음에 그 나라에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감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자학원이 주로 대학에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 대학에서 각종 그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훔치는 이 첩보 공작소죠.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게 맞나요? 전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2004년도에 무려. 그리고 대학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서울 강남에 네. 공자 아카데미라고 해서 사단법인 겸 이제 그 일종의 중국어 어학원 형태로 암약을 하고 있고 각 대학에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저 제주대학까지 대학 이제 22개 대학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하나 무서운 건 얘네들이 중고등학교에까지도 이거를 설치를 한 게 16개나 돼요. 예. 그리고 공자학원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 조직인데 얘네들이 일단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은 그 지역 사회에 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중국 연수를 시켜요. 근데 연수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비행기 왕복 그 항공료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모든 체류 비용을 중국 공산당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불러다가 접대 잘하고 자기들이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친중 인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수 과정에서 특별히 그 호응이 좋은 교장 선생님한테는 따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있는 그 중고등학교에 공자학원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자학원이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이제 기업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중국 그 기업인들이랑 중국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친중 인사를 만드는 거죠. 일단 그 중국이랑 거래를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중국 공산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내가 매출액이 그 CJ그룹 예를 들게요. 이 CJ그룹이 이 계열사가 많잖아요. 대한통운 비롯해서 뭐 CGV 영화관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식품 관련 그 기업이랄지 하여튼 이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계열사들의 매출액의 2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CJ그룹이. 한두 개의 기업이 아니고 이 CJ그룹 전체적으로 전 그렇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CJ그룹 이 계열사 중에 그 TVN이라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사 그렇죠. TVN에서 유독 그 친중 드라마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죠. 예. 중국 공산당의 의사가 CJ그룹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J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 IT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 한중 민간 경제협력 포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등록한 법인인데 말 그대로 이게 중국의 기업인들이랑 우리 기업인들이랑 같이 만든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홈페이지 가서 걔들 그 정관 그 사단법인의 정관을 보면은 그 차이나타운 건립 지원
이 그 설립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 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한 그 사단법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법인은 그럼 중국 정부는 그 법인을 관리하겠죠. 관리해요. 이 법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법인을 통해서 포섭해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사업, 이거 중국 공산당이 치밀하게 이 목적의식을 갖고 관리를 하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걸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주의 국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거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독재를 하는 일당이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생활을 다 관리하고 끌고 나가는데 감시하고, 이 자유진영 그렇지 않죠. 각자 뭐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사단법인과 이제 CJ 그룹 이 IT 담당하는 그 두 회사가 합작해가지고 포천에 스마트팜, 이게 축구장 한 20개 넓이에 대규모 그 스마트팜을 만들기로 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CJ 그룹이 중국이랑 사업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씨앗을 뿌리는 거죠. 공자학원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 중국 문화를 가르칠 뿐만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 이 공산주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단순한 문화원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통일전선 공작소입니다. 공작의 거점. 네. 뭐 보조금도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나오나요? 그 모든 비용을, 이게 또 황당한 건데 공자학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 교재비, 또 이 강사 월급 있잖아요. 강사 임명과 면직, 그다음에 각종 교재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등을 다 중국 공산당이 부담해요. 그럼 우리 측 대학은 어떤 부담을 지냐? 공간만 내주는 거예요. 강의실, 사무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은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죠. 그래서 이 공자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홍콩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거의 이제 탄압이 됐지만 그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공자학원에서?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공자학원에 나와 있는 중국 공산당이 임명한 그 강사들이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 할지, 또 저 위구르의 그 인권 탄압 문제라 할지, 천안문 사태라 할지, 티벳 문제라 할지, 또 대만 문제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논의하면 안 된다. 또 그 강사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발언공 수련자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학원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는 컨텐츠만 가지고 이제 이 중국어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인민일보랄지 무슨 뭐 이 신화통신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반영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 문화를 공부하는 거죠. 네, 뭐 사상도 문제겠지만 뭐 역사 왜곡 문제랑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일찍이 공자학원의 이제 정체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한때는 110개가 넘었습니다. 110개가 넘는 대학에 그 공자학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자학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한 30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거 말고 이제 이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그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뭐 한 10여 개 남았고, 그래서 미국은 뭐 그 정도로 확 줄어들었고, 스웨덴도 이 유럽 최초로 그 공자학원이 설립된 나라였었는데 4개까지 설립됐다가 그 나라가 작으니까 거기 지금은 작년 2020년 현재 4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포섭을 할 때
그 방법으로 쓰는 그 중요한 방법이 이제 도시 간 자매 결연을 맺어요. 예. 그래서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그 중에 이게 싹수가 있고 우리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이권을 주죠.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이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자매 결연, 그 도시간 자매 결연 사업도 전부 다 폐지. 뭐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자매 결연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그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수십 년째 그 이 샌프란시스코 상원 의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80년대에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중국 그 상해시 시장이 장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시장이 미국에서 최초로 이게 중국이랑 자매 도시 사업을 한 게 이제 다이앤 파인스타인이에요. 그때부터 이 둘이 이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 부부의 재산이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불어납니다. 중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파인스타인 남편이 중국이랑 이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를 가장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이제 이 미국 의회 상원에서 계속 중국을 위한 활동을 하죠.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14개인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폐쇄를 했고 일본에도 14개가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공자학원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얼마 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풍지대죠. 조용하죠, 지금. 몇 개 있다 그랬죠? 아까? 대학에 22개. 그다음에 서울 강남에 이제 사단법인 형태로 하나.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16개.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차이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 관련 그 큰 기업이 이제 대교 네.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대교 그룹이랑 이 중국 공산당이 합작으로 차이홍 코리아라고 하는 온라인 공자학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이 중국 우리가 이제 6.25 때 그 중공군의 전술을 제일 무서운 게 인해 전술이었잖아요. 이 인해 전술. 얘들은 여전히 대국입니다. 대국이에요. 그 인구가 뭐 한 14억 내외라서 게다가 이제 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중국의 인민들은 정말 빈곤 이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사람이 6억, 근근히 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뭐 5억 뭐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에서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억 정도인데 네. 그 1억이 뭐랑 숫자가 일치하냐면은 공산당 당원 숫자랑 일치해요. 중국은 이게 공산당 당원들을 위해서 나머지 13억의 인민이 희생 당하는 이런 아주 더러운 구조예요, 이게. 어쨌든 그 많은 그래도 어쨌든 그 돈과 공산당이 주물럭거리는 그 돈과 그 많은 그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죠.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계속 널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앞장서 주실 거죠? 예. 계속. 그렇게 해야죠. 예, 믿겠습니다. 그럼 그 차기 대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 국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예. 차기 대통령은 어떤 자질을 가지신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첫째는 이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들을 통합시켜서 뭔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한 세계 10위권 내외의 이 대국이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80학번인데 62년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이걸 누가 했냐? 빨갱이들이 했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낸 거예요. 이게 노무현이나 이런 빨갱이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따위 헛소리들을 했지만 위대한 나라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탄생시킨 게 누굽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지.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문재인 정권 이게 문재인 시즌 2 정권이 들어서면 이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 발전하는 데는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근근히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거지만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필리핀 보면 알 수가 있죠. 필리핀이 60년대 초만 해도 그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리핀 대학 졸업한 여자들이 그 홍콩에 가정부로 팔려 나와가지고 잠을 어디서 자냐면은 그 계단실 밑에 무슨 뭐 청소 이게 도구 넣어두는 함에서 뭐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대받고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한 애들이 뭐 필리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지금 너무나 이 격변기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는 이런 그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내가 내 임기 동안에 G7으로 이끌겠다. 세계 7대 강국의 하나로 이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마저도 그 달에다가 이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가 없어요. 그 내 임기 동안에 그 달로 이게 이 우주선을 보내지는 못할 망정 그 준비는 내가 마치겠다랄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또 소위 뭐 메타버스랄지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이랄지 온갖 이 뭐랄까요 이게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변화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술렁술렁대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이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 그 사람이 이제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럼 혹시 차기 대선 주자로 이제 네. 지지하신 분이나 뭐 네. 앞으로 지지하실 분 계획 있으신 분 있는지 예. 혹시 궁금해지는. 뭐 한두 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선배님들이랑 이제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 화제가 차기 이제 대통령 후보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선배님 한 분이 문재인에 반대하는 야권 단일 후보가 설령 작대기가 선출되더라도 우리 작대기를 밀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갈망이 절실합니다. 작대기라도 찍겠다 이거예요. 이게 문재인 시즌 2만 아니면. 예. 네.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선 앞두고 저도 이제 정권 교체에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게 정권 교체가 꼭 돼야 됩니다. 제가. 네. 그래야 제 명예를 이제 회복을 하고 하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사실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아유,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피하시네요. 네. 그럼 혹시 근데 지금 막 언론에서 언론중재법으로 되게 예.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 정체를 직시해야 되는데 얘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그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조국이 네. 이게 반일 선전선동을 한참 할 때 2019년도에 자기 페북에 7월 달인가요? 그 김남주라는 그
소위 시인이 쓴 죽창가를 이제 자기 페이북에 올렸는데 이 김남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79년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그룹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난민전 조직원이에요. 김남주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동료 조직원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조직원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책으로 써서 알려진 겁니다만 민중혁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이 우파들은 한 200만 명은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김남주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름지기 공산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이에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사회주의 사회를. 근데 이 평등사회, 이 평등사회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물든 놈들이 많으면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은 잡았지만 사회주의 사회, 이 사회주의 사회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에 물든 놈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얘들 머릿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쟤들은 굉장히 시어리어스합니다.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가 이제 1970년대에 이 크메르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 이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놈들이 자본주의에 물든 놈들. 자본주의에 물든 놈들은 누구냐? 도시민들이 자본주의에 물든 놈들이에요. 그래서 도시민들 플러스 이제 안경 쓴 사람, 이거 우리 차장님도 안경 쓰셨는데 안경 쓴 사람들, 그다음에 이 손바닥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이 손이 고운 사람들, 200만 명 이상을 죽였는데 있잖아. 200만 명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네. 그 당시 인구에.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크메르 루즈가 이 크메르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 물든 기성세대, 그 다음에 도시민들, 인텔리들 위주로 다 죽인 거죠.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조국이도 산호맹이라고 하는, 산호맹도 그 난민전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걔들도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세웠던 애들이에요. 산호맹이. 조국이 한 번도 전향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 그게 그럼 그런 생각을 했던 애들이 지금 없어졌냐? 아니죠. 그런 그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지금 살벌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정권 교체 반드시 네. 이루어져야 예, 된다. 정말 아까 우리 선배 말씀대로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되고 단일화 결과 자기가 밀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비록 그게 작대기일지라도 그 사람을 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내년 대선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네. 대선에 영향을 줄 만한 뭐 변수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전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아까 그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었죠. 언론중재법. 얘들이 이제 그런 이 민주당 애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멘탈을 가진 애들인데 걔들이 그래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는 뭐 아무리 야당을 비롯해서 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얘네들은 그걸 밟고 지나갈 애들입니다. 마치 이 1989년에 천안문 광장에 모였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게 젊은이들을 인민공화국 걔들이 이게 중국 공산당의 군대 인민해방군이 탱크로 밀고 지나갔듯이 그냥 얘들이 관철시켰을 애들이에요. 실제로 언론중재법을 새벽 4시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얘들이. 얼마든지 그걸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고 해낼 애들인데 유엔에서까지 문제를 삼으니까 얘들이 일부 후퇴를 한 거죠. 이런 정말 우리는 무서운 놈들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8인 협의체로 해서 재논의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얘들이 일부
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술적인 고려를 하고 있을 텐데, 지들의 이제 의도를 포기한 건 절대 아니다. 뭐 어떤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언론중재법 그 처리에 미온적인 자기네 당의 국회의장에 대해서 GSG지 네. 이거는 진짜 이런 그러니까 걔가 GSG라는 그 글을 올린 그 친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당에서. 그런 애들이 모인 당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애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대선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변수 있는지, 어떤 변수가 있을 건지. 이 대선이 이제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다. 지금 여권하고 야권하고 뭐 어디가 지금 더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숫자 나오는 거는 뭐 오락가락 하는데, 쟤들이 이제 민주당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소위 그 야권 우파들을 압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뭐 더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얘들은 이제 선전선동의 귀재들이에요. 선전선동. 이 공산주의 이 조직에서 공산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공산당 모름지기 이제 이 지금 집권 세력은 공산주의를 평생 공부한 애들이잖아요. 공산당을 떠받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이고 또 하나가 선전선동이에요. 그 정도로 선전선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저 죽은 김정일이가 영화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취미 생활로 영화를 그렇게 열심히 광적으로 들여다본 게 아니고, 영화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선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정말 광적으로 영화를 들여다보고 활용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김여정이도 이렇게 보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그 조직부 부부장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다가, 이 두 개가 기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민주당은 그 선전선동의 귀재들이다. 이게 참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거고, 첫째는 거기다 이제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 과정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놀아난 거고, 광우병 때도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또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선이 효순이 교통사고 때도 그랬고, 어쨌든 선전선동에 이 국민들이 취약할 뿐더러 쟤네들은 이 귀재다. 첫째. 두 번째는 쟤네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을 잘 활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작년 그 4.15 선거 총선 앞두고 그 양정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번 선거에 AI 빅데이터군요. AI가 아니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판세 분석을 하고 총선 전략을 세워서 그 빅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이 뭐랄까요,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양정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빅데이터. 그런 바로 이제 1년하고도 이제 4개월 전인데, 양정철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위 이제 우파에게 국힘당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진영이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윤석열 캠프나 어느 캠프에서도 빅데이터 전문가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 아마 앞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이제 점에서 뭐 다른 고려 요소는 빼고라도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죠. 예. 이 중국 공산당이 쓰고 있는 지금 이제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인터넷 여론을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중국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 지령에 따라서 이 인터넷 작업을 하는 애들이 소위 우마우당, 걔들이 3천만 명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3천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네. 거기다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100만 명이에요.
우리말 잘하는 애들이 100만 명. 거기다가 유학생만 따져도 7만 명이에요. 얘네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국가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만 당의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당의 지령을 받아요. 예. 얘들이 그럼 그 지난 그 한국 정치사의 이 중요한 이 분기점마다 얘들이 공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사기 불법 탄핵에도 얘들이 그야말로 전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죠. 그 중국 공산당의 그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변수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국힘당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깝죠. 잘 하고 있나요? 평가 한번 해주시죠.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뭐 이렇게 그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겨야 되니까. 뭐 불가피한 과정이죠. 서로 이렇게 약점을 잡아내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이렇게 후보가 결정되면 그야말로 그 후보가 비록 막대기일지언정 뭐 이런 막대기를 뽑더라도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야권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역선택 예. 방지 조항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늘 조금 아까 연합뉴스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선택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역선택을 우리 홍준표 후보 의원님 역선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홍준표답지 않은 거죠. 그건 진짜 홍준표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후배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 의원님 역선택 왜 없어요? 이 역선택 있지. 지금 좌파 이 유튜브 매체 보면은 홍준표 칭찬 일색이에요.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역선택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답게 이 국면을 걸어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전국을 바라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이 지난 4.15 총선 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우리 우파 진영이 이제 지금 또 상당히 갈라져 있고, 부정선거가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를 통째로 갈아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얘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음 대선은 하나만 하다. 정해져 있다. 쟤들이 다 이게 표를 전부 다 통째로 갈아치울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저는 이 부정선거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대로 하면서 투표는 또 투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느 하나를 하면 다른 거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 트랙으로, 이 부정선거 투쟁은 해 가면서, 또, 우리가 이 투표에 어떻게 우리 우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랑 같은 우파 단일 후보의 투표를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운을 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